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도 김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온 김영건입니다. 네, 속초에서 동화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영건 대표님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속초가 무슨 뜻입니까? 속초라는 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가장 그중에서 유력한 설은 속새라고 부르는 네. 풀이 있습니다. 네. 속새를 떠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풀이 있습니까? 속새. 네, 새가 아이. 네. 속새. 풀을 엮은 모양과 도시가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니 그 옛날에 무슨 드론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 풀이 속초에 있는 청초라는 호수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 풀이 많고. 네네. 그 풀에 이 지역을 상징하니까. 네. 속초라고 하자. 네. 풀의 이름을 갖다 도시 이름을 썼다. 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정서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참 소박하고 그냥. 네. 어떤 자연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함이 그 도시의 어떤 내적인 정서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신 분으로서. 그 속초라는 이름은 물론 저의 어릴 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어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시절을 감히 가늠해 보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살면서도 속초는 참 자연을 어렵지 않게 곁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큰 설악산이라는 큰 산도 있고 또 바로 앞에는 동해바다도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호수 두 개가 도시 중심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호수를 그냥 언제든 갈 수 있는 조건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에서. 자, 속초로 가봅니다. 어디부터 또 2부에서 처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등대전망대라는 곳이에요. 등대전망대. 여기 참 많이 가대요. 저는 못 가봤어요, 사실. 네. 네. 흔히 속초에 오면은 바다랑 산과 호수라는 이 대자연을 한눈에 좀 경치 좋은 데서 감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 번씩 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풍경 좋은 데 가면 전망대라는 데 가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 가고. 네. 근데 이 등대라는 곳과 전망대가 합쳐져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흥미롭네요. 네. 사실 등대가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속초가 정말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뒤로 돌면 산이 보이고 앞으로 보면 바다가 보이고 옆으로 돌면 속초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등대이자 전망대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등대 전망대가 이제 특이한 점은 이곳이 영금정이라고 부르는 제 책에도 소개한 곳인데요. 영금정이라고 부르는 곳과 바로 붙어 있어요. 영금정. 네. 네. 이 일대가 특이한 점은 이 일대가 전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로? 안반 지역이네요? 네. 과거에는 완전히 돌로 된 산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제시대 때 여기 항구를 만들려고 많이 깎아가지고 비교적 평탄해졌는데 그래도 돌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아주 좀 기이하고도 그런 자연과 특별한, 인간의 어떤 인공의 어떤 깎임이 이제 공존하게 되니까.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등대이자 전망대가 그 돌 위에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돌 위에 이게 세워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신기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특히 매력적인 것은 이 등대 전망대에 한번 올라서 야경이든 낮이든 속초를 한번 감상하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바로 바닷가 근처로 쭉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도 이제 짧지만 꽉 찬 속초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런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풍광과 네. 그 먹거리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네. 야경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게 네. 해가 떠 있을 때 가는 걸 더 그 권해주시는지 아니면 해가 좀 지고 나서 야경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올라가서 보는 게 더 재미있는지 멋진 풍경인지. 사실은 야경은 다양한 곳에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 낮에 보시면 그 산과 바다, 호수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가 떠 있을 때 그 세 가지를 다 감상하시길 권유해드리고요. 도시의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연의 풍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가서 그 자연경관을 다 보고 네. 내려오면 그 포장마차는 낮에도 있습니까? 5시부터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시 반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근데 핫플레이스라서 네. 네,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일찍 가시면 포장마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시 반쯤 가서 자연경관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이제 경치를 감상한 것들을 가지고 또 친구들과 네. 그 앞에서 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있군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칠성조선소라는 곳인데요. 칠성조선소요? 네. 네. 조선소라는 이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갸우뚱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되게 이제 저 남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지 않나요? 네. 네. 근데 속초에도 과거에는 조선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수산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였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테이너급 큰 배가 아니라 네네. 그 작은 수산업을 배들. 하는 작은 배를 만들고 네. 보수하고 네. 뭐 이러던. 그랬던 조선소들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딱 2곳만의 조선소가 남아 있어요. 속초에서. 그중 한 곳이 바로 칠성조선소인데요. 네.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배를 끌어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 공간이요? 네. 한쪽에서는 과거 조선소의 풍경과 앞에 청초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카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거 조선소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한 뮤지엄이 있고요. 네. 또 여기서 영화제와 뮤직 페스티벌 같은 문화 행사들도 열리고요. 아주 특이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뭐 성수동 일대의 그 옛날 공장들을 네. 그대로 뭐 어떤 카페화 시킨다든지 혹은 네. 그 강원도 이제 탄천 지역 가면 그 탄광소 사무소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박물관 형태로 사용하는 것처럼 네. 이 칠성조선소도 사진을 보니까 외관은 이제 옛날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를 한 상태에서 네. 내부에 약간의 어떤 그 인테리어만 좀 해서 네. 카페와 아카이빙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록 보관소 역할도 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 역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칠성조선소 네. 만드신 분이라든지 뭐 네, 아주 오래된 곳인데요. 이것도 50년대에 처음 생겼는데 주로 이제 속초의 근대 현대적인 역사가 50년대 이제 전쟁 직후에 바로 이제 많이들 시작이 되는군요. 네네, 실향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그때 바로 속초가 도시로서 승격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네, 이 조선소도 50년대에 생겨났고 당시 이 칠성조선소를 세우신 일대 대표 최칠봉 씨께서 네. 일제 시절 징용 중에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가 한국 전쟁 때 피난 중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네, 종전되었다는 헛소문을 잘못 듣고 이 속초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때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조선소를 세우셨던 거죠. 당시에는 원산조선소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고향이셨던 원산의 이름을 따서 원산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향민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터를 잡아도 이제 옛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시작된 이제 조선소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 건가요? 가업으로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인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계속 가업으로 이어졌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이 3대째 그 1대 최칠봉 선생님의 손자분이세요. 김영건 대표님처럼 이제 3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대 때까지도 계속 조선소로서 영업을 해오다가 그 워낙 지금 목선 자체를 만들 일도 없고 목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죠. FRP라는 플라스틱 배로 대체가 됐거든요. 요새 나무로 배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없죠. 예. 그래서
조선업 자체도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세를 걷다가 대형화된 배들이라든지 네. 기업화된 어떤 그 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 3대 손자분께서는 아주 특이하셨던 게 그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해양 수상 레저 쪽으로 그러니까 카누나 카약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셨어요. 네. 미국에 가서 선박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와이크래프트 모츠라는 상호를 하나 만들어서 선박 그 카누와 카약 같은 작은 배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쪽 용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핑 같은 경우는 보드를 만드는 분들 이제 쉐이퍼라고 이제 부르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이하시네요. 말하자면 일반 선박은 돈을 벌어들이는 배를 만드는 건데 네. 카누나 카약은 돈을 이제 써야 되는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 이제 용도를 바꿔라. 네. 뭐 시장을 완전히 그 180도로 돌려서 사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발상이 재미있으시면서도 탁월한 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2014년도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네. 새로운 와이크래프트 모츠를. 근데 같은 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이고야. 해양 수상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침체를 입었다고 해요. 가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칠성조선소를 지금의 모습인 카페와 뮤지엄 같은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인상적이네요. 카누와 카약도 계속 만드시면서. 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게 바로 동화 서점이에요. 제가 이제 한 번 가봤었는데 책을 좋아하고 이제 서점이 하나의 이제 문화적 공간으로서 단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근 용어로는 이제 상품 마케팅이 아니라 공간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네. 공간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네. 그런 명소의 하나로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공간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그 개인적인 일을 하시다가 네. 회사도 다니시고 뭐 이러다가 서점으로 내려갔다.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가업을 물려받겠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서점의 네. 어떤 점이 이제 김영건 대표님에게 그 메리트가 됐고 네. 현재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서점을 만들게 되는 여러 네.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내려와라. 네. 그런데, 물론 아버지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너 서점 해볼 생각 있냐? 아니면 저도 아버지 저 서점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서로 얘기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서점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쇠퇴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10년도쯤 이르렀을 때는 제가 가끔씩 속초에 내려가서 보면 서점에 손님이 한 명도 없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되던 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점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늘 서점을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도 늘 이제 곧 그만둘 거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운영하시던 서점을 어쩌면 본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서점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아버님이 어떤 가업을 물려받은 건데 네. 자기 대해서 사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네. 기쁜 마음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서점 같이 해볼 생각 있어? 라고. 젊은 피가 필요하다. 네가 좀 와줘야겠다. 네. 저는 당시 굉장히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7시쯤. 그래서 그래서 잠을 못 이루시고 새벽에 일어나신 거네요. 고민이 많으셔서. 워낙 아침잠이 또 없으셔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보통 잠결에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아, 네네,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끊게 되잖아요. 되게 고분고분해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안 듣고 네네, 일단 알았어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끄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서점 하겠냐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해서
아, 서점이라고요? 이렇게 다시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어요. 음. 그만큼 경황 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서울에서 워낙 힘들고. 네, 힘들고 직장에서 버는 돈이 이렇게 적은데 이 돈을 가지고 언제 이 월세 여기서 벗어나서 언제 그쵸. 집을 장만하고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일 자체가 뭐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음.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심정으로 도피하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고. 네. 내려가셔서 제일 먼저 뭘 보셨어요? 이 서점이 이제 역사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저희 서점은 뭔가를 새롭게 혁신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 자체가 안 좋은 상태였고. 네,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제가 14년도 말에 내려갔는데요. 그때부터 리뉴얼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2015년 1월에 서점을 리뉴얼했고 공간도 새롭게 바뀌고 안에 있는 책들도 바뀌고 운영 방식도 약간 바뀐 그런 모습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일단 그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됐습니까? 일단 외관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사실 이제 가서 직접 봤으니까 네. 깔끔한 외관과 그 실내 공간을 보고 나서 운영하는 분의 어떤 성격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네. 굉장히 그러면서도 큐레이션을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런 어떤 분류법이라든지 또는 네. 배치를 보면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그 여행 온 사람들이 책을 보는 즐거움과 이제 기념품을 얻는 즐거움을 같이 합쳐서 거기서 책을 막 사가는 걸 보면서 네. 여행자들에게 책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네.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서점을 리뉴얼했을 당시에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도 리뉴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국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맹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리뉴얼을 했는데요. 당시 저희가 그 주안점을 둔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뭐 공간을 좀 더 머무르고 싶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은 뭐 뻔한 얘기지만 결국 책이었어요. 이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중형급 종합 서점들은 대부분의 책을 도매상에서 신간을 배본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책을 배본받고 그 책을 매대 위에 올려서 판매하고 판매가 안 되는 책들은 반품하고 이런 일종의 유통 과정인 거죠. 그렇죠. 대형 서점들은 소위 큐레이팅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물량 전체를 받고 네. 팔리는 거 놔두고 안 팔리는 거 빼고 뭐 이런 네. 식의. 네. 근데 대형 서점이 아니어도 도매상에서 판매량 순에 따라서 베스트셀러 순으로 내보내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15년도에 리뉴얼했을 때는 그 시스템을 중단하는 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시스템을 중단하고 저희 동아서점의 운영자가 동아서점에 들어오는 모든 책을 직접 고른다라는 원칙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큐레이팅을 다 하겠다. 네. 쉽지 않은데 그 책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처음에 2만 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2만 권을 다 고르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분야가 다 다르죠. 모든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과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운영하시던 뭐 바둑책이라던가 사주, 역학 이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노하우 또 최근 젊은 분들이 많은 찾는 책들에 대한 또 저의 감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 힘을 모아서 처음에 2만 권을 골랐고요. 지금은 좀 늘어서 4만 권 정도 꽂혀 있습니다. 판매율이 어느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처음 리뉴얼 했을 때 아버지랑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게 2년 안에 이 정도 매출은 이뤄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라고 목표치로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다행히도 그게 하루에 100권을 판매하는 거였거든요. 하루에 100권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에서 대형 서점이라고 소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을 네. 벗어나면 네. 100권을 판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저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 처음에. 앞에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서점 경험이 없다 보니까 100권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00권을 팔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 말부터 특히 국내 동네 서점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기 시작했고 저희는 또 빠른 시기에 리뉴얼을 한 아주 좋은 그런 운이 좋아서 그런 동네 서점의 일종의 선구자격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2년 이내에 저희가 계획으로 했던 그 수치는 도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이뤄냈다는 것은 제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속초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독서 그 팬들이라도 있겠지만 네. 결국 이제 외부 쪽 속초 자체가 이제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제 여행객들에게 어떤 메리트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책을 제안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 목표치를 이루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좀 부끄러운데 일단은 저희 서점의 서가에 꽂힌 책들 또 저희가 특별 기획전을 마련해서 특별하게 소개하는 책들 저희가 작은 네모난 서가 조그만 서가 안에 넣어서 큐레이션한 책들 이런 저희의 큐레이션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책을 많이 구입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저희 서점을 응원해 주시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서서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그 여행 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제가 저희 서점의 이야기를 담은 산문집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쓰게 되면서 저희 서점에 와서 그 책을 일종의 기념품처럼 구입해 가시는 그 서점의 책이니까. 네, 그런 일종의 뭐 트렌드라고 부르기엔 그렇지만 뭐 여행 가면 왜 우리가 여행 그 카드에다 스탬프 찍듯이 네. 동화 서점에 가서 그 동화 서점의 책을 사고 거기다가 대표님 계세요? 해서 대표님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오면 저자 사인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생겨났고 그래서 항상 그 저희 서점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보시거나 안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를 떠올리실 때 꼭 속초를 같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속초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해오고 지도도 만들고 또 속초에 있는 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서점은 젊은 여행객들에게 속초를 상징하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뭐 칠성 조선소라든지 또 뭐 일부에 소개해 주셨던 네. 그 대포항 같은 그런 어떤 동급의 의미로서의 그 여행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사실 저도 속초를 꽤 오래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최근에는 대포항 가까라고 하면 동화 서점에 가서 세큐레이션이나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런 어떤 아주 그곳의 공기와 어울려지면서 아주 묘해요. 바닷가에 있는 서점의 어떤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즐거운 경험을 했었는데 아마도 저 이외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동화 서점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동화 서점의 베스트셀러 뭡니까? 대한민국 도슨트 속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영건 대표님이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게 본인의 서점에서 책을 팔 때 기념품으로 거기서 말하자면 뭐 피터 드러커의 뭐 경영학이나 그렇잖아요. 뭐 장 보드리아르의 무슨 뭐 소비 시대나 뭐 이런 거 사람 좀 이상하잖아. 김태훈의 만들어진 질병 이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속초의 동화서점에 왔는데 동화서점에 관한 책이 있거나 또 속초에 관한 책이 그 서점의 대표님 쓰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념품으로서의 1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